일단 오늘 경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경기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에서 변화를 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코 루이스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데브라이너를 빼고 미드필더 라인에 알바레스를 기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변화를 과르디올라가 오늘 경기 줬는데 두 가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토트넘이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특히나 이 리코 루이스의 기용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경기 맨시티가 이 리코 루이스를 칸셀루처럼 썼습니다.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리코 루이스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한 칸 올라가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알바레스가 홀란드랑 투톱처럼 기용이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3백과 앞쪽에 리코 루이스, 로드리 그 앞에 베르나르도 실바 그 앞에 이제 홀란드와 알바레스 투톱이 배치가 되는 전형인데 오늘 경기 보시면 3백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때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로드리와 함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고 그 앞선에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그 앞에 알바레스와 홀란드가 투톱 좌우 측면에 마레스와 그릴리시 포백에서 순간적으로 3백이 되면서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리코 루이스가 중앙에 배치될 때 리코 루이스의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지난 경기도 그랬고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줘요. 특히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맨시티가 3백으로 만들 때 토트넘이 맨시티와 판박이가 됩니다. 완전히 1대1로 똑같아져요. 맨시티가 3백을 만들 때 토트넘은 3톱이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될 때 3-4-3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 후방 라인에 3톱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맨시티의 3백과 두 명의 미드필더를 1대1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경기도 똑같았죠?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패스를 넣어주다가 벤탄쿠르에게 볼을 빼앗겨서 실점을 했었죠. 근데 오늘 경기는 리코 루이스에게 무리하게 패스를 주다가 리코 루이스에게 뺏기는 장면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리코 루이스가 피지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리코 루이스를 막는 선수가 호이비에르였는데 호이비에르가 몸싸움을 강하게 걸어줬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맨시티의 3백을 토트넘의 3톱이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두 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될 때 중원에서 또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코 루이스에게 패스가 갈 때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패스가 갈 때 리코 루이스가 호이비에르의 몸싸움에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실점 장면도 똑같이 나왔죠. 실점 장면 보세요. 맨시티의 선수들을 토트넘이 모두 다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근데 리코 루이스가 호이비에르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리코 루이스 쪽으로 맨시티가 패스를 무리하게 보내줘요. 분명히 이게 맨시티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리코 루이스가 피지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리코 루이스가 호이비에르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패스가 무리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박을 당하니까 리코 루이스가 피지컬에서 밀려서 호이비에르에게 볼을 빼앗겨요. 볼을 빼앗기고 빼앗은 볼을 케인에게 패스. 케인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인의 역사적인 골, 토트넘 역대 최고 득점자가 되는 267번째 골을 맨시티가 어설프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먹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과르디올라가 기본적으로 리코 루이스를 배치를 한 게 특히나 왼쪽 풀백으로 배치한 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리코 루이스 쪽으로 계속해서 볼을 전개를 합니다. 왜냐면 리코 루이스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역습을 전개할 때 리코 루이스가 피지컬적으로도 역습을 못 막아줘요. 계속 오늘 경기에서 리코 루이스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피지컬이 안 되니까 토트넘의 역습을 차단하지 못하고 여기서 패스가 넘어가니까 토트넘이 곧바로 역습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 너무 자주 나와서 사실 리코 루이스가 피지컬이 안 좋은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상대팀은
니코 루이스를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맨시티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약점을 명확하게 들고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니코 루이스 입장에서도 자기가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호이비에르와 몸싸움을 하는 역할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왼쪽 풀백으로 나오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했으니 자신에게 심지어 익숙하지도 않은 역할인 거예요. 니코 루이스가 오늘 경기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던 과르디올라 감독의 정말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선에 데브라이너가 아니라 알바레스를 투입하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게 의도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3백을 쓰니까 2명의 공격수를 배치해서 박스 주변에서 수적인 싸움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브라이너가 없으니까 중원에서 전방으로 창의적인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전방으로 창의적인 패스를 막 공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패스가 전방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홀란드가 제대로 된 득점 찬스를 거의 단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을 보시면요, 슈팅 단 한 번도 못했어요. 박스 안으로 볼만 넣어주면 득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홀란드가 슈팅 찬스를 단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 데브라이너를 빼고 알바레스를 투입했던 요 선택이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기록인 거죠. 홀란드한테 이 박스 주변에서 슈팅 찬스 한 번만 와도 득점이 되는데 그 찬스 한 번을 맨시티가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니코 루이스를 왼쪽에 배치한 영향도 있어요. 어떤 거냐? 니코 루이스가 그동안 맨시티에서 잘했던 건 뭐냐면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왜냐면 니코 루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니코 루이스가 좋은 게 뭐냐? 오른쪽으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니코 루이스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니코 루이스가 오늘 경기는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올라갔을 때 왼발로 크로스를 못 올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접고 들어와서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백패스하고, 니코 루이스의 크로스 능력도 오늘 경기 왼쪽에 두면서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요, 맨시티가 공격할 때 이 하프 스페이스에 맨시티답지 않게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이 자리에서 데브라이너가 있거나 아니면 니코 루이스가 올라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볼을 넣어주죠. 이게 맨시티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전략이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니코 루이스도 왼쪽에 나오고 데브라이너는 경기에 나오질 못하고 하니까 하프 스페이스에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맨시티가 박스 안에 홀란드가 있는데 홀란드에게 패스가 넘어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니코 루이스가 왼쪽에서 볼을 받다 보니까 왼발로 크로스를 못 올려줘요. 그래서 한번 접고 들어가죠. 근데 접고 들어가니까 이미 템포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접고 들어가서 백패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이 매우 안 좋았고, 여기에 더해서 선택이 안 좋았으면 뭔가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변화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애초에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니코 루이스의 동선 자체가 매우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분명히 이 장면 보시면 로드리와 니코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에 서 있죠? 근데 보통 같으면 니코 루이스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이 중앙에 있는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을 끌고 움직일 거예요. 움직여주면서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니코 루이스가 오른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질 못해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가 볼을 끌고 움직이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선수가 겹치죠. 로드리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니코 루이스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선수가 겹치고 토트넘은 이 겹치는 공간에서 미드필더들을 압박할 수 있고, 압박이 쉬워지니까 볼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니코 루이스가 중앙에 있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아칸지가 볼을 끌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으면 니코 루이스가 선수 한 명을 끌고 움직여줘야 아칸지가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니코 루이스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동선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또 겹치죠.
아칸지는 볼을 끌고 올라오고 리코 루이스는 그냥 그대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이 좁은 공간에서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있고,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경기 이 맨시티의 패착은 리코 루이스의 무리한 왼쪽 풀백 기용, 데브라이너의 선발 제외, 이런 것들이 오늘 맨시티에게 굉장히 안 좋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이 문제점들을 잘 공략해서 선제골을 넣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 저 리코 루이스 쪽이 누구였냐? 에메르송 로얄이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이었는데, 에메르송 로얄이 오늘 수비적으로도 오늘 거의 그릴리시를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공격으로 올라갈 때도 리코 루이스가 에메르송 로얄을 막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오늘 폼이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 왼쪽에 있는 리코 루이스를 만나니까 오늘 에메르송 로얄의 활약이 더 좋았던 거죠. 실제로 에메르송 로얄의 기록을 보면요, 매우 좋습니다. 볼을 클리어한 횟수 경기 전체 1위, 인터셉트 경기 전체 1위, 볼 경합에서 승리한 횟수 토트넘 전체에서 1위입니다. 볼 경합에 12번 참여해서 8번을 승리했거든요. 이 볼 경합은 아무래도 그릴리시와 싸웠던 거죠. 오늘 경기 이 에메르송 로얄의 수비적으로 아주 단단한 모습, 그리고 수비 이후에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역습을 또 만들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 또 매우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이제 보시면 물론 득점은 안 나왔고 공격 포인트는 안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지난 경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경기는 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어떤 거였냐, 역습으로 나갈 때 후방에서 내려앉았다가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 이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보통 이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침투하는 역할이죠. 근데 최근에 쿨루셉스키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경기도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빈도가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오늘 경기 충분하게 발휘가 됐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볼을 잡은 이후에 돌아서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드리블 돌파가 되면서 쭉 끌고 올라오고 전방까지 완전히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역습을 주도하는 장면이에요. 손흥민의 드리블로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죠. 거의 이 드리블은 40-50m 정도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이 장면만 나왔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볼을 잡은 이후에 돌아서서 빈 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리블이 되니까 볼을 끌고 올라와서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불과 몇 경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볼 경합 상황에서 경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보시면 토트넘이 전방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고, 이때 맨시티의 선수들과 볼을 경합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볼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몸싸움에서 이겨내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 3명의 선수 사이에서 볼을 경합해서 소유하는 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옆에서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습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자신이 직접 위협적인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볼 경합 상황에서의 경합 능력, 그리고 드리블 돌파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시즌에 잘 안 나왔었잖아요. 잘 안 나왔고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볼을 끊기거나 볼을 경합하다가 빼앗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 라는 것이 오늘 경기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기분이 좋은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토트넘이 오늘 경기 홈에서 맨시티를 잡으면서 이 순위 싸움에 아주 중요한 승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39점으로 리그 5위를 유지하게 됐고요. 반면에 맨시티는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는데 승점 5점. 이번 라운드에서 아스날이 에버튼에게 패배를 하면서 맨시티가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근데 이 절호의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사실 아스날이 남은 경기 덜 치른 경기를 이기게 되면 승점 8점, 이 승점 8점의 벽을 아직도 줄이지 못했다. 오늘 경기는 아마도 이번 시즌 맨시티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아스날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오늘 경기가 맨시티에게는 아주 뼈아픈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8점 차면 맞대결이 지금 2번 남아있거든요. 아스날과 맨시티의 맞대결이 2번 남아있는데 맞대결을 2번 다 맨시티가 승리해도 역전시킬 수 없는 승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 때 따라잡아 놔야 맞대결에서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맨시티는 역전을 시키는 것도 자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아주 좋지 않은 전술적인 선택이 실패로 끝난 경기였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 매우 힘든 경기라고 예상이 됐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아주 멋진 승리를 차지했다. 진짜 오늘 경기는 진짜 토트넘이 토트넘다운 경기,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이 패턴이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휘됐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맨시티는 이 토트넘의 전형적인 패턴에 상성상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또 증명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